지금 베트남 정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36개월 전 베트남 산업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일본이 더 안정적이다. 그러나 그 오만한 한마디 이후 베트남은 중남미 최빈국 과테말라에게 기술, 수출, 고용 전부에서 역전당하는 사상 초유의 참사를 맞았습니다. 베트남이 선택한 일본 NEC 시스템은 국가 디지털 전환을 3년 지연시키는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과테말라 현장을 찾은 베트남 조사단은 한국을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된 걸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램타능입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스마트인프라 국장으로 7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정확히 147개의 프로젝트 승인서가 쌓여 있었고 그중 89개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건이었어요. 오늘 아침 9시 정각, 찬란한 호치민의 햇살이 20층 사무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자신감과 함께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었죠. 한국은 이제 필요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지난 7년간 베트남이 이룬 성장을 되돌아보면 놀라웠어요. GDP는 연평균 6.8% 성장했고 ICT 산업 규모는 3배로 확장됐습니다. 5G 인프라 보급률은 동남아시아 1위까지 올라섰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성과가 한국의 도움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정치적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이번 달 말이면 차관급 승진 심사가 있었어요. 승진하려면 독창적인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기존 협력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원했어요. 베트남이 진짜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의 주역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였거든요. 한국의 삼성, LG, SK텔레콤과 7년간 이어온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한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크고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그런 파트너였죠. NEC와 소프트뱅크에서 보내온 제안서가 제 가방 안에 들어있었어요. 투자 규모만 해도 한국의 3배였습니다. 기술력도 더 앞서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죠. 무엇보다 일본은 아시아의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한국 같은 중견국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2명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레 미난도 있었습니다. 국가개발연구원에서 파견 나온 경제분석관이었죠. 그는 항상 데이터와 수치로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이나 정치적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미난이 준비한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베트남 ICT 협력 7년 성과 분석 및 향후 전망이었습니다. 두께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대충 훑어봤어요. 예상했던 대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지루한 얘기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미난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숫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총액, 기술 이전 건수, 고용 창출 효과 등등. 모두 긍정적인 수치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가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였어요. 베트남이 아시아의 진짜 강국이 되려면 더 큰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미난의 발표가 끝나자 저는 손을 들었어요. 미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정말 한국 덕분이라고 확신하느냐고 말했어요. 베트남 국민의 우수성과 정부의 뛰어난 정책이 더 큰 요인이 아니냐고 반박했죠. 미난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이런 성장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NEC와 소프트뱅크의 제안서였습니다. 투자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죠. 기술 수준도 한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제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이 되려면 일본과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미난이 다시 반박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호환성 문제도 있고 기존 한국 시스템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무엇보다 한국과의 7년 협력 관계를 갑자기 끊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를 놓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성장 한계에 도달했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죠. 반면 일본은 아직도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저와 미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일본과의 협력으로 전환하는 게 베트남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후에는 일본 측 대표단과의 비공식 만남이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은 항상 격식 없이 편안했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일본 측은 달랐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NEC 아시아 담당 이사가 직접 나왔어요. 그는 베트남을 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자액만 150억 달러라고 했어요. 한국 전체 투자의 3배가 넘는 규모였죠.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스케일의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측은 또 다른 장점도 제시했어요. 베트남이 일본과 협력하면 동남아시아 전체의 디지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할 때는 그저 한국의 하위 파트너 역할만 했지만 일본과는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녁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베트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 같은 중견국에 의존하는 대신 진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차관급 승진을 위해서라도,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미난이 추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한국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안정성이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혁신은 위험을 감수할 때 나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난에게 말했어요. 그 보고서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왜 빠뜨렸느냐고 따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한계와 문제점도 함께 분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난은 어리둥절해했어요.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야말로 문제라고 대답했어요. 객관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한국과의 결별을 정당화할 근거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처 간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제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투자 규모, 기술 수준, 미래 비전 모든 면에서 한국을 압도한다고 강조했어요.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일본과의 협력에 흥미를 보였어요.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결정이 베트남 역사를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을 거라고 꿈꿨어요. 차관급 승진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장관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베트남이 진짜 강국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대회의실에는 정확히 23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오전 10시,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는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제 손에는 두 개의 제안서가 들려 있었죠. 하나는 한국통신 3사 연합의 제안서, 다른 하나는 일본 NEC와 소프트뱅크의 제안서였어요. 7년간 베트남과 함께해온 한국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먼저 한국 측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삼성전자, LGU+,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제출한 내용이었어요. 투자 규모는 총 50억 달러, 5G 인프라 확장과 스마트시티 구축이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계획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안정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보수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미난이 한국 제안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기술 신뢰도 98.7%, 프로젝트 성공률 94.2%, 비용 대비 효과 89.1%라는 놀라운 수치들을 나열했습니다. 7년간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무엇보다 베트남 현지 기술진과의 협력 경험이 풍부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내심 지루함을 느꼈어요.
그런 안전한 선택으로는 베트남의 위상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일본 제안서를 소개했어요. NEC와 소프트뱅크가 공동 제출한 내용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투자 규모만 150억 달러, 한국의 3배에 달하는 자금이었어요. 기술선도 적용, 인공지능 도시 구축, 로봇 자동화 시스템까지 포함된 미래지향적 계획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제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일본과의 협력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최고의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미난이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일본 제안서의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약속이 단계별로 이행되는데 중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또한 기존 한국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난의 발언을 중단시켰어요. 너무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투자 규모와 기술력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주장했어요. 베트남이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안전한 길이 아니라 도전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회의실 내 분위기가 제 쪽으로 기울었어요. 특히 젊은 국장급 간부들은 일본 제안에 크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150억 달러라는 숫자의 파워가 대단했거든요. 미난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한국과의 7년 협력 관계를 갑자기 끊는 것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복구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이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 교체가 아니라 국가적 자살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미난의 말을 일축했어요. 과거에 연연하는 소극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아니어도 베트남은 충분히 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한국 같은 중견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단언했어요. 일본과의 협력으로 베트남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명확했어요. 23명 중 18명이 일본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죠. 저는 내심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마침내 베트남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한국통신 3사의 협력계약 파기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7년간 지속된 파트너십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일본 NEC와 소프트뱅크에는 계약 체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삼성전자 동남아시아 법인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7년간의 협력 관계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끊는 이유를 묻더군요. 최소한 6개월의 협의 기간이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통보했어요. SK텔레콤 베트남 지사장도 찾아왔어요. 지난 7년간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이뤄온 동반자라며 재고를 부탁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 3,000명의 고용 문제도 있다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사업은 사업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국익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의 파트너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7년 협력 한국 버리고 일본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베트남의 일방적 결정에 실망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뿌듯했어요. 이 정도 반향이라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결정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일본 측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NEC 회장이 직접 하노이를 방문해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150억 달러 투자와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총리도 참석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남 측 협상 대표로서 계약 조건을 최종 확정했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일본과의 파트너십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나는 계속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본격화되면 기존 인프라 유지 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본 시스템과의 호환성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저는 미난의 걱정을 일축했어요.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일본의 기술력이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EC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장비 회사이고 소프트뱅크는 혁신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어요. 베트남이 이런 파트너들과 함께한다면 동남아시아 최고의 디지털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2주 후 한국 기업들의 정식 철수가 발표됐어요. 삼성전자, LGU+, SK텔레콤이 차례로 베트남 사업 축소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해고도 시작됐어요. 7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베트남이 한국의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강대국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끈 이 변화가 베트남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차관급 승진도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런 큰 성과를 낸 공무원을 정부가 그냥 둘 리 없었거든요. 저는 이미 승진 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서 베트남을 아시아의 디지털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였어요. 베트남의 미래는 일본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 정각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의 결별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 정확히 3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87개의 국제 언론 보도 자료가 쌓여 있었고 모두 베트남의 선택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34개 기사가 저를 직접 언급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제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비서가 급히 들어와서 긴급 뉴스를 알려줬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이 동시에 보도한 속보였어요. 한국, 과테말라와 150억 달러 규모 디지털 협력 체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인 줄 알았어요. 과테말라는 중남미 최빈국 중 하나였거든요. 한국이 그런 나라와 대규모 협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U+, SK텔레콤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자금과 인력을 모두 과테말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스마트 농업, 5G 통신,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해도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약속받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과테말라였을까요? 급히 과테말라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인구 1,700만 명, GDP 780억 달러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1인당 소득은 4,000달러 정도로 베트남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주요 산업은 농업과 섬유업이 전부였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왜 이런 후진국을 선택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됐어요. 베트남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을 떠나 다른 나라와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15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안도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부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과테말라 선택이 베트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특히 한국이 왜 최빈국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걱정되지 않았어요. 과테말라 같은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유 있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고 분석했어요. 베트남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후진국이라도 선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크지만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민안이 반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과테말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우려했어요. 특히 스마트 농업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민안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현지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테말라는 베트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인프라도 없고 인력 수준도 떨어지고 시장 규모도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곳에서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어요. 하지만 부장관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전략적 요소가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민안에게 특별 임무를 맡겼어요.
과테말라 현지로 가서 한국의 프로젝트를 직접 조사해오라는 지시였습니다. 미나는 즉시 수락했어요. 며칠 내로 출국 준비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무척 진지했어요. 마치 무슨 큰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각오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미나를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미난과 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테말라 조사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간과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난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걱정하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과테말라 같은 미개발 지역에서 무슨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현지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일본 NEC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었어요. 베트남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본 측은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NEC 현지 책임자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한국의 과테말라 진출 소식을 일본 본사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평가에 동감했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도 과테말라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후진국을 선택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반면 베트남은 일본과의 협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과테말라 소식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과테말라의 농업 현황, 인프라 수준, 교육 여건 등을 모두 조사해봤어요.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베트남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과테말라 선택은 실패로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난이 출국 준비를 마쳤다고 연락해왔어요. 일주일간 과테말라에 머물면서 한국 프로젝트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미난의 열의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뻔할 텐데 왜 그렇게 공을 들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충고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한국이 과테말라에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했어요. 미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제 충고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미난을 보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후면 실망한 채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이 과테말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소규모 시범 사업 정도가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역동적인 시장에서나 가능했던 성과를 후진국에서 재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일본과의 협력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최고의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과거의 파트너가 됐고 앞으로도 베트남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난이 과테말라로 떠난 지 정확히 4일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48개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모두 미난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걸려온 거였어요. 과테말라와 베트남의 시차가 14시간이니까 미난은 거의 밤새 전화를 건 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별거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난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미난이 숨가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영상통화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평소 차분하던 미난을 이렇게 흥분한 모습으로 본 건 처음이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군요. 미난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과테말라 퀘살테낭고주에 있는 한국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봤다고 했어요. 해발 2400m 고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말 놀랍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근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던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그런 미난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술이라고 해도 그렇게 단기간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회의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느냐고 재확인했습니다. 혹시 현지 관계자들이 과장해서 설명한 건 아니냐고 의심을 표했죠. 미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수치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감자 생산성이 3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농가 소득도 30% 늘어났다고 보고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후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그 수치들을 듣고도 선뜻 믿어지지 않았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술을 적용한 건지 궁금했거든요. 미난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한국농촌진흥청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노지 스마트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AI 기반 물관리 시스템과 신품종 감자 재배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이었죠. 특히 고지대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난이 영상으로 현지 상황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나온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메마른 땅이었던 곳이 푸르른 감자밭으로 변해 있었어요. 농부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리아 에스피노사라는 여성 농업부 직원의 증언이었어요. 그녀는 미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줬습니다. 한국 기술이 오기 전에는 가족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고지대 환경 때문에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 세 끼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 증언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정말로 한국 기술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건가요? 미난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농업 개선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과테말라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기근 퇴치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고지대 농업 혁신 사례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벤치마킹을 권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이런 성과가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과테말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검증했느냐고 따져 물었죠. 미나는 예상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이미 그 부분까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과테말라 농업부, 통계청, 그리고 UN 현지 사무소에서 모두 동일한 수치를 확인해줬다고 보고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난이 설명해준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달랐어요. 베트남에서 보여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게 완전히 새로 설계한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박도현이라는 한국의 총책임자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6개월간 현지에 머물면서 농부들과 직접 소통하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고지대 특성, 기후 조건, 토양 상태를 모두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였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과연 우리가 한국을 올바르게 평가했던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난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때 가져간 기술이 바로 이 고지대 농업 기술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베트남 북부 산간지역 개발용으로 준비하던 기술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거부한 기술이 지금 과테말라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과테말라와 베트남은 상황이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의 성공이 베트남에서도 가능했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난에게 말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워낙 낙후된 지역이어서 작은 변화도 크게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베트남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난의 대답은 달랐어요.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베트남에서 7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과테말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버린 기술이 다른 나라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난의 말을 들으며 심란해졌어요.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요? 일본 대신 한국과 계속 협력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버릴 수 없었어요. 일본 NEC의 투자 규모와 기술력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거든요. 과테말라에서의 작은 성공이 일본의 거대한 프로젝트와 비교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난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 고민이 됐어요.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한국을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미난이 전해준 과테말라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해발 2,400m 고지대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변화가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난과의 충격적인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5시부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미난이 보낸 긴급 보고서가 와 있었어요. 문서 파일 12개와 동영상까지 첨부된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과테말라 프로젝트, UN 빈곤 퇴치 공로상 수상 배경 조사 결과였거든요. 저는 커피도 마시기 전에 급히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이 단순한 농업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회생 시스템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의 종합 솔루션이었어요. 미난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기술은 이미 2019년 UN 세계 식량 계획으로부터 혁신적 기근, 퇴치 솔루션으로 인정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기술이 아프리카 케냐, 르완다에서도 이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거였습니다. 케냐에서는 옥수수 생산성이 45% 증가했고 르완다에서는 농가 소득이 60%나 늘어났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과테말라는 세 번째 성공 사례였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한국 기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순간이었죠. 미난이 보낸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서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는 장면이었어요. 21세기 기아 종식의 희망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이 기술이 전 세계 최빈국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우리가 버린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요. 오전 10시에 미난과 화상통화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미난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진지해 보였어요. 밤새 추가 조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미난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과테말라 현지에서 만난 박도현이라는 한국 총책임자와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도현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베트남과 7년간 협력하며 쌓은 모든 노하우가 과테말라 프로젝트에 집약됐다는 거였어요. 베트남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의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박도현은 미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베트남과의 협력이 갑자기 끊어져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어요. 과테말라의 절박한 상황이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도록 자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한국을 배신한 게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 셈이 됐거든요. 미난이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테말라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어요. IoT,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토양 상태, 기후 변화, 물,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였던 거예요. 특히 놀라운 점은 현지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테말라의 고지대 환경에 맞춰 기술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해발 2,400m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센서를 개발했고 현지 농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낸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미난은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박도현을 포함한 15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과테말라, 현지에 상주하며 농부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몸짓과 표정만으로 소통하며 기술을 전수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한국을 그저 중견국 정도로 취급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놀라운 기술력과 헌신을 가진 파트너였던 거예요. 미난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과테말라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음 달부터 22개 주 전체에 한국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투자 규모만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어요. 베트남에서의 투자보다 2배나 큰 규모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모두 과테말라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중남미 전체의 농업혁신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베트남을 떠나면서 더 큰 시장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한국을 버렸지만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파트너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가 한국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었어요.
미난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한국 기술을 다른 나라들이 모시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특히 과테말라 정부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대단하다고 전해줬습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사 농업부 직원이 미난에게 한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포기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다고 감격해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굶주림 걱정 없이 자랄 수 있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고 해요. 그런 증언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베트남도 그런 감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였거든요. 미난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였어요.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진정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과테말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후회를 느꼈어요. 우리가 일본을 선택한 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한국과 계속 함께했다면 베트남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 우리는 일본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냈어요. 한국이 과테말라에서 이룬 성과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미난의 과테말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비상벨이 울렸어요. 오후 2시 47분, 베트남 전역의 5G 네트워크가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를 잇는 기간 통신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도입했던 NEC 시스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사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은행 ATM이 멈춰서고 병원 응급실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교통신호등까지 오작동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벌어졌죠. 시민들의 휴대폰은 먹통이 됐고 인터넷 쇼핑몰들도 접속 불가 상태였어요. NEC 현지 기술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더군요. 시스템 호환성 검토가 더 필요했다며 변명만 늘어났어요. 6시간 동안 전국이 디지털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런 대형 사고는 한국 시스템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통신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일주일 후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됐어요. 국가기밀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한 거였습니다. 외무부, 국방부, 산업통상부의 주요 문서들이 유출됐습니다. 해커들이 NEC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정부는 즉시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보안 담당 장관이 긴급 소집됐죠. 언론에서는 베트남 디지털 주권 위기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해명에 나섰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둘러댔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됐어요. 범죄 추적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호치민 시내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CCTV 영상이 복원되지 않는 거였어요. 경찰들이 수동으로 수사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제 지표였어요.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전자상거래 분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불안정, 배송 추적 오류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바닥을 쳤어요. 섬유 수출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문 관리 시스템 오류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어요. 유럽과 미국 바이어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안으로 과테말라 업체들을 선택했어요. 과테말라 섬유 수출이 전년 대비 340%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이 놓친 주문들을 모두 과테말라가 가져간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었습니다. 수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냉동창고 온도 관리 시스템이 말썽을 피우면서 수백만 달러 어치 새우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품질 관리 데이터가 엉망이 되자 EU에서 베트남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과테말라산 새우는 EU 시장에서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도입한 스마트 양식장 시스템 덕분에 품질이 뛰어났거든요. 베트남이 잃은 시장을 과테말라가 그대로 차지한 셈이었어요. 가장 치명적인 건 고용 쇼크였습니다. IT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이전했어요. 삼성, LG, SK철수 이후 빈자리를 NEC가 채우지 못했거든요. 일자리 10만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 실업률이 급등했어요. IT 전문 인력들이 대거 실직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졌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정부 규탄 시위가 연일 이어졌어요. 일본 선택이 청년들의 미래를 망쳤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면 과테말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청년 5만 명을 신규 채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마트팜, 5G 통신,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일자리가 폭증한 거였어요. 과테말라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감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베트남 청년들은 거리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결국 국정감사에서 제가 직접 답변에 나서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매서웠어요. 왜 검증되지 않은 일본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했느냐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변명해보려 했어요. NEC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하지만 의원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고 반박했어요. 7년간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도 없었던 한국과 비교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NEC 본사의 태도였어요. 일본 측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추가 투자 일정도 무기한 연기된다고 통보해왔어요. 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일본 파트너들이 위기 상황에서 베트남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줬던 책임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베트남 전체가 디지털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베트남이 47위에서 73위로 추락한 거였습니다. 반면 과테말라는 105위에서 62위로 급상승했어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베트남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주된 이유였어요. 외국인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재앙의 규모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한국과의 결별이 단순한 파트너 교체가 아니라 국가적 자살 행위였다는 미난의 경고가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베트남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낳은 건 아닐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제조업이었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의 주요 공장들에서 자동화 라인이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떠난 후 빈자리를 메우려던 현지 업체들이 줄줄이 생산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NEC 제어 시스템이 기존 장비와 호환되지 않으면서 벌어진 참사였어요. 하이퐁 항만에서는 물류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컨테이너 추적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출 화물들이 항구에 그대로 방치됐어요. 썩어가는 농산물, 녹슬어가는 기계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항만 운영진들은 수작업으로 화물을 분류해야 하는 절망적 상황에 내몰렸어요. 전자정부 서비스도 먹통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출생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를 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온라인으로 처리되던 모든 행정 업무가 중단되면서 관공서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은 20년 전 수준의 종이 서류 작업으로 되돌아가야 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전력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NEC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냉방 시스템이 멈출 줄 모르고 돌아가고 공장 전력이 과부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력공사는 전국적 블랙아웃 경보를 발령했어요. 그날 오후 3시 47분, 정말로 베트남 전역이 정전됐습니다. 호치민시 전체가 암흑에 빠졌고 하노이의 고층 빌딩들이 한순간에 불빛을 잃었어요. 병원들은 비상발전기로 간신히 버텼고 지하철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호치민 시내 곳곳에서 정부는 물러가라, 일본 시스템을 철거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가 산업통상부 건물을 포위했어요. 경찰들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어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한편 과테말라에서는 정반대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구축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40% 향상됐고 정전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베트남의 주력 수출 산업들도 연쇄적으로 붕괴됐습니다. 섬유업계는 이미 과테말라에게 주요 바이어들을 모두 빼앗긴 상태였어요. 이제 생산마저 중단되면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유럽 패션 브랜드들은 베트남과의 계약을 줄줄이 취소하고 과테말라로 옮겨갔어요. 커피 수출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 오류로 베트남 커피의 등급이 급락했어요. 반면 과테말라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로 커피 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국제 커피 시장에서 베트남의 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마저 베트남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가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의 실패 사례를 보고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거였어요. 유네스코에서는 과테말라의 교육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도입한 디지털 교육 시스템으로 문해율이 20% 향상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반면 베트남은 디지털 교육 인프라 마비로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계엄령 수준의 특별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군대가 주요 시설을 접수하고 모든 항만과 공항이 비상관리 체제로 전환됐어요. 베트남 건국 이후 최대 위기였습니다. 국회 긴급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한 관료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오만의 대가라고 규정했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 실수가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거였어요. 외신들도 가차없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베트남의 디지털 자살, BBC는 신뢰를 배신한 대가, 로이터는 한국을 버린 베트남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특집을 내보냈어요. 가장 아픈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을 버린 순간 베트남의 미래도 사라졌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시장 상인들부터 대학 교수들까지 모든 계층이 정부의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컸어요. 대학가에서는 우리 미래를 팔아먹은 정부라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IT 전공 학생들은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며 절규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났는데 이제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연쇄적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무디스는 구조적 시스템 리스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국가 경영 능력 의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가 더욱 위축됐어요. 반면 과테말라는 아시아의 새로운 호랑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GDP 성장률이 8.5%를 기록했어요. 중남미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국으로 떠오른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참상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이건 단순한 업체 선택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오판이었어요. 그날 밤 베트남 전역이 촛불로 밝혀졌습니다. 정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켠 거였어요. 그 촛불빛이 마치 베트남의 희망이 꺼져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개인적 야심을 위해 저지른 선택이 한 나라 전체의 미래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베트남 정부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과테말라로 긴급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만든 시스템을 직접 보고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리 직속 특별조사단이 구성됐어요. 산업통상부 차관, 기획재정부 국장,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의 고위 관료들이 선발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참사의 주범이었지만 동시에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과테말라행 비행기 안에서 대표단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모두들 베트남의 현실을 직시하려는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다. 변명이나 합리화는 필요 없다. 첫 번째 방문지는 쾌살테난고주였습니다. 해발 2,400m 고지대로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6개월 전 민안이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거든요. 드넓은 스마트팜 단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온실과 노지 농장이 AI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자동 급수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작물 관리까지. 우리가 베트남에서 꿈꿨던 모든 기술이 여기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농업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줬어요. 한국 기술 도입 후 감자 생산성이 3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농가 소득도 30% 늘어나서 이 지역 영양실 조율이 19%에서 3%로 떨어졌다고 덧붙였어요. 차관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변화가 단기간 안에 가능했습니까? 한국 기술진들이 현지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리 사절단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과테말라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어요. 과테말라 시티 전체가 한국의 IoT 기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통관리, 치안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가 모두 실시간으로 최적화되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NEC가 실패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기반 치안 시스템이었어요. AI가 범죄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CCTV가 실시간으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해서 경찰에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강력 범죄 발생률이 60% 감소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포기한 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체였다는 걸 말이죠.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전국 22개 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투자 규모만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어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통령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고 우리와 함께 꿈을 키워가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기술만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절단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7년간 경험했던 한국의 진정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였습니다. 교육 분야도 혁신적이었어요. 한국이 구축한 디지털 교육 시스템으로 과테말라의 문해율이 78%에서 95%로 급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원격 교육 인프라 덕분에 산간 지역 아이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반면 베트남은 어떤 상황인가요? 디지털 교육 시스템 마비로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마지막 날 한국 기업들의 현지 책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어요. 6개월간 현지에서 농부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술을 전수한 이야기, 밤새워가며 시스템을 완성한 에피소드들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도현 총책임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베트남도 언젠가는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일시적 오해로 끝날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파트너를 제가 냉정하게 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귀국 후 정부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국무회의에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신뢰를 거절했고 그 대가로 국가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확인한 한국 기술의 진가를 보며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명서는 이어졌어요. 베트남은 다시 기본부터 배우겠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다시 베트남을 믿어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성명서가 발표되자 베트남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국민들도 정부의 솔직한 인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한 정부의 용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며칠 후 미난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테말라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베트남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미난이 조용히 말했어요. 타는 형, 이제 알겠어요.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온 국민이 치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난의 말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전부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과테말라 소식을 확인하고 있어요. 한국과 과테말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가면서 말이죠.